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뉴스입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남북관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남북소통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전격 폭파했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한 지 사흘 만입니다. 첫 소식 신선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9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지상 4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바로 옆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외벽도 반파됐습니다. 온통 연기만 남은 연락사무소터.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거다. 사흘 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표현 그대로입니다. 폭발한 지 3, 4초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후 3시 반경, 군이 개성공단 지역에서 연기를 관측했다는 언론 속보가 전해지자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는 술렁였습니다. 상황 파악 혹시 되시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지요? 네,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50분경, 통일부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폭파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한에선 폭파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 6분, 조선중앙TV를 통해 폭파 단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남북 평화와 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잿더미가 된 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4.17 판문점 선언의 성과물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공동연락사무소를 언급할 때마다 압박의 강도를 높였는데요. 마지막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위협했고 실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상 판문점 선언을 파기한 건데요. 남북 교류를 중단하는 다음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남북 간의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결의와 세계에 천명한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판문점 선언의 탄생은 그야말로 역사적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남북 간 긴밀한 협의와 민간 교류를 위해 설치된 공동연락사무소는 선언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첫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쇄를 위협했습니다. 나흘 뒤인 8일에는 연락선 차단을 위협하더니 13일에는 아예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판문점 선언 파기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현실이 된 셈입니다. 이거는 협상을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적대 정책으로 자기네가 전환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강수를 뒀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로 남쪽을 몰아붙인다는 것이고 북한께서 본다면은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위협을 실행해 옮긴 만큼 다음 수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내 일부 건물이나 금강산 관광시설을 폭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첫 담화에서 이미 언급한 부분들입니다. 또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나온 9.19 군사합의의 파기 선언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긴급히 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오후 5시 5분부터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육은 NSC 사무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측의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임.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력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첫 대남 비난 발언을 한 이후 청와대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며 일관되게 대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었던 지난 15일 대화와 소통 그리고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하루 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청와대의 메시지는 강력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청와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해체 등 다음 단계 행동도 이미 예고한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입주 기업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며 입주 기업들은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북측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 직후 개성공단 기업협회에는 쉴 새 없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아직 지금 속보를 올리는 정도입니다. 지금 의견보다는. 입주 기업들은 터질 게 터졌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한다고 공언한 것을 안 해본 적이 없다. 오늘 터졌네요. 엄청난 충격인데 2년 전에 그걸 전부 정비를 한 건물인데. 2016년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의 날만 기다리며 겨우 버텨왔던 상황. 4년 5개월 했죠. 기업 같은 지금 생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근히 지금 버텨가면서 언제 다시 한번 기회가 올까. 대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 2년 내에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북 합의 사항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불신이 누적된 결과라며 미리 막지 못한 남북 양측을 모두 성토했습니다. 과연 미국이라든가 남측은 한 게 뭐 있냐. 이런 불신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나갔죠. 정부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도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심어주는 것이다. 120여 개 입주 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하루 새 확진자는 34명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이틀째 20명대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지만 최근 지역 발생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 대책이 효과일까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언제라도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서울에선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흥업소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가 폐쇄됐습니다. 이곳의 20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이 직원은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청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해 개장 준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장을 앞두고 청소를 위해 종업원들과 약 3시간 정도 업소에 머물렀으며 15일 업소가 개장한 날에는 출근하지 않아 손님들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확진자 2명이 나온 서초동의 주점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는 170여 명으로 늘었고 부천 쿠팡물류센터는 150여 명, 양천구 탁구장 관련도 6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이천의 고등학교 교사, 고양시 병원 간호사도 감염이 되는 등 수도권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지역 발생 확진자는 20명대로 줄었지만 중증과 위중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고령자 감염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하면 재유행이 발생하듯이 언제 폭발적인 발생이 나타날지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주간의 수도권 방역 강화 효과를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음성 판정이 나면 그때부터 외부 활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자가격리가 끝난 뒤늦게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40대 여성 A씨.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지난 6일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8일이나 지난 뒤에 A씨 부부와 두 아들까지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 이후에 잠복기가 끝나서 이제 잠복 증상이 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한 가지로 지금 판단을 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두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쇄됐고 접촉자 등 수백 명이 추가로 감염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콜센터 근무자인 50대 여성 B씨도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고 사흘 뒤에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콜센터에 다시 출근한 지 이틀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가 자가격리 기간보다 길어졌지만 다른 감염 경로나 검사 오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자가격리 후에 다시 이틀 동안 추가로 능동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능동감시 하시는 분들이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그분한테 코로나19 검사해서 확진 환자를 빠른 시일 내에 발견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격리 환자 170명을 포함해 2,3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에 발생한 잇따른 양성 판정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삼성과의 관련성이 제기되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양 위원장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입니다. 양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회피 신청을 하고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구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고등학교 동기로 오랜 친구 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 전 실장은 직접 수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은 수사심의 소집 과정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양 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성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 위원장은 2009년 대법관 시절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계승과 관련된 에버랜드 전환 사채 혈감 매각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렸고 처남이 삼성 서울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이 회피를 결정한 배경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을 대신할 임시위원장은 26일 심의위원회에서 15명 위원 중 1명이 선정되고 임시위원장은 기존 위원장처럼 회의는 주재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질문이나 표결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 참여 인원은 기존 최대 15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학계나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5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이번 사건을 심의할 위원을 구성합니다. 양 위원장은 추첨 과정까지만 참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렸는데요. 아직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범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왜 죽었대, 세상에. 아가야.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평소 동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이는 끔찍한 사체를 발견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에 비닐봉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죽어 있고 두 눈알이 다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몇 시간 뒤 1.5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고양이 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다른 신체 부위들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좀 묻어주려고 찾아봤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찾을 수 없었고. 앞서 지난달에도 이 일대에서 토막난 고양이 사체 2구가 발견됐습니다. 관할 경찰서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비슷한 사건이 2건 더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사체 발견 장소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있더라도 영상이 지워져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계속 가지고 사는 거고. 관악구에서도 지난달 22일과 30일 잔혹하게 훼손된 임신한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개나 고양이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쏜 40대에게 최근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말을 못하고 사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임은 분명한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게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죠. 정부는 잇따르는 잔혹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학대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된 뒤 금요일 아침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 예상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비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면서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0도, 대구와 부산 19도 등으로 2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9도, 전주 28도, 광주와 창원 27도, 부산 26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중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도 점차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집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